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이 작가와 함께 읽을까요? 세 번째 시간 문을 엽니다. 저번 시간에는 언니 얘기 읽다가 울컥해서 그 마무리 말씀도 못 드리고 문을 닫았는데요. 오늘 세 번째 문을 엽니다. 어제 그저께 계속 운동을 못해서 그래서 빨리 앞산을 오르고 싶었는데 또 오후에는 비도 올 것 같고 약간 지금 꾸물꾸물 거리다가 지금 잠깐 빛이 났는데요. 어쨌든 그 가장 큰 마음은 빨리 이 아지트로 와서 우리 채널 문을 열고 두런두런 여러분들께 말씀도 드리고 책도 읽어 드리고 싶어서 마음이 막 바빴습니다. 꼭 연애할 때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 그 시간을 내서 주소도 없이 제가 드리는 얘기를 들어도 주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책을 들어도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잘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앞산에 오르기 전에 우리 채널명이 그 모든 날의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기적에 대한 그 명언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한번 포스팅을 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그 많은 사람들한테서 이제 그 포스팅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 뭐냐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하신 얘기래요. 들어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적이란 없다고 믿고 사는 것과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것. 나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다. 라고 하셨대요. 아마 그분은 후자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매 순간을 기적 가운데 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믿음이 아마 그분에게 스스로 그 자신에게 축복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계시다면 한번 뵙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같이 포스팅된 게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도 하셨대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얘기도 참 와닿지요. 성공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성공만 하고 어떤 가치로운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그런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치를 찾아가는 그 과정은 우리 삶을 더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삶으로 만드는 참 그 키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기적에 대한 명언들이 어떤 게 있냐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다. 프로스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족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철한 PD, 일요일 밤에 뭐 우정의 무대, 장학 퀴즈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MBC 프로그램들을 만든 주철한 PD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난이 크다면 그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분이 저 같은 시련을 언제 겪으셨나 봐요. 너무너무 와닿습니다. 저 또한 제게 이런 질병이라는 고난, 시련이 오지 않았다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숲속의 아지트를 발견하지도 못했을 테고 모든 날의 기적이라는 크나큰 가치를 제 삶에서 들여다보고 발견하는 그런 눈도 갖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조성희 작가님이 해주신 말씀 전하면서 말씀드린 얘기 생각나시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걸 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도 지금 떠오르는데요. 저한테 질병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되어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절실함이나 거듭남의 어떤 경지에 제가 가닿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병이 축복이다라는 말이 제가 이해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그 블로그에다 가끔씩 써서 이제 포스팅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와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믿음을 접는 순간 기적도 함께 접힌다. 그렇죠? 기적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기적을 보는 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기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기적을 믿지 않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너무 명쾌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지선 양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이분 간증을 그 유튜브 강의로 찾아서 들었었는데 전신 화상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가 불탔을 거예요 아마. 전신 화상을 통해서 정말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지선 양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기적을 만드는 습관이다. 이 말 정말 저 너무너무 와닿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부로 미라클 모닝 그 20번째 아침이었는데요. 저는 정말 못 말리는 올빼미족이었거든요. 매일 밤 1시 반에서 2시 반 사이에 잠이 들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이들과 남편 내보낸 후에 1시간 반 정도 자고 나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몽롱하게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태로 막 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사람이 매일 새벽 5시, 오늘도 제가 5시 15분에 눈이 떠졌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하루 종일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 저랑 다른 행성에 사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도저히 저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 정말 질병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미라클 모닝 저만의 루틴이 있는데요. 일어나면 맨 먼저 성경을 3장 읽습니다. 성경 3장씩 읽기는 제가 그 미라클 모닝 시작하기 전부터 해오던 건데,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저희 그 교회 목장 식구들끼리 금요일 오전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모임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런 믿음과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그 목장에서 매일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고 딸기 이모티콘을 단톡방에 올리는 그런 약속을 해서 다 읽고 그거를 올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읽다 말다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게 그 자리가 잡혀서, 그리고 미라클 모닝 하면서는 이제 성경을 읽는, 말씀을 읽는 그 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그 일을 매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말씀을 제가 필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마음에 새기면서 필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일기를 씁니다. 매일 3-4가지씩 감사일기를 쓰는데요. 감사라는 주파수에 삶이 맞춰지기 때문에 감사가 아닌 것이 껴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해보시면 삶이 변한다는 것을 정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일기 쓰기가 열풍처럼 막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선풍적으로 서로를 이끌어가는 힘도 되고 또 자극도 되고 그랬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그래서 저도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잠깐 껴들거나 감사가 아닌 어떤 주파수로 제 그 의식이 흘러가려고 하면 바로 그것을 제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파수가 감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선 양이 한 이 얘기가 너무나 와닿고요. 여러분들께도 정말 정말 꼭 그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산을 그 에베레스트를 올라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올라보지 않은 사람한테 100번 물어봐도 불가능하다고 할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삶을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그 강력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계신 분들은 다 강추를 하는 그런 너무나 좋은 삶의 한 그 의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쓴 후에는 저만의 그 소망 화급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언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소망하는 바를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어떤 나이가 되었을 때 그날 아침에 쓴 일기를 미리 써서 제가 매일 그 일기 내용을 2번씩 따라 읽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독서를 합니다. 책을 오늘은 2권을 읽고 왔었는데 책을 읽을수록 제가 읽었던 책 너무나 좋은 책들 이렇게 읽어도 드리지만 리뷰를 해주는 그런 채널들도 많거든요. 저도 그런 것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제가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질병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지혜가 담긴 책들을 읽어드리고 싶다는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하신 분들에게도 미리미리 예방하고 잘 건강을 관리해 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책도 읽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읽은 책은 그런 건강에 관련된 책은 얼마 전에 제가 샀는데 암의 스위치를 꺼라 라는 책입니다. 제 아이들하고도 꼭 같이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중에 언제 한번 읽거나 리뷰를 하거나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읽고 감사일기 쓰면서 조교를 합니다. 아픈 사람들, 특히 암 환자들은 체온이 떨어지면 아주 불리한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운 날씨지만 여름에 더 그런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지혜를 잘 삶에서 지켜가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조교육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고 있고요. 또 레몬수 뜨겁게 해서 또 2잔씩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에 대해서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만의 루틴을 이렇게 매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전날 스트레칭을 30분가량 할 수 있기를 참 바라는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것을 한 날은 이제 스트레칭 했다고 또 같이 적기도 하고요. 또 기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실습이 겹쳐가지고 기타 연습을 했으면 기타 연습을 했는지도 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루틴을 가지고 매일 오늘 5시 15분쯤 일어나서 7시 반까지 남편이 오늘 좀 늦게 일어나서 좀 늦게 나가도 되는 날이어서 저만의 시간을 오롯이 가지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런 시스템을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삶을 굳건하게 잘 건강하게 버텨가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어떤 자기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가는 그 의지와 실행력이 있다면 아마 더 괜찮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적에 관한 말씀을 드리다가 오늘도 3000% 많이 빠졌는데요. 책만 읽어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수다를 떱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수다 떨고 책도 리뷰하고 하는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나 그런 고민도 살짝 드는데요. 나중에 좀 시간도 정리가 되고 이렇게 발음도 꼬이지 않고 좀 익숙해지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번째 꼭지 읽어드릴 텐데요. 그 평생 아무도 몰랐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던 대학 시절의 흑역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읽어드리는 이 내용들이 제 꿈 세 가지 중에 어느 꿈에 가닿는 내용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은 그 초등학교가 아니고 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부터 중고등학생 때까지에 이르는 내용은 제가 빼고요.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녀서 나름 그 선두권에 있었고 장학금도 받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잠깐 자랑 삼아 했다가 제가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너무나 흑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 커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때 쓸 때는 뭐 별 생각을 안 하고 썼었는데 이제 그 흑역사에 들어가는 내용부터 제가 중간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의 정체성의 혼란은 꽤 컸던 것으로 기억된다. 갑자기 내가 놓인 세계가 너무 넓어졌다. 1차 우물안 개구리 벗어나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이었다. 좁디 좁은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면서 나름대로 가져왔던 자긍심은 넓디 넓은 바닷속에 던져진 돌멩이만큼 쪼그라들었다. 거주지도 시골집을 벗어나 둘째 오빠와 같이 살며 대학에 다녔다. 근데 학교를 자주 빠졌고 학교에 가서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빠져들면 수업을 빠지는 짓도 아무렇지 않게 했다. 아무도 나한테 간섭하는 사람도 없었고 생전 처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어떻게 통제하며 제어해 나가야 하는지도 몰랐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대학 진학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꿈이 없었다. 정말 그저 막연히 상아탑의 낭만 같은 동경으로만 대학을 들어갔다.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고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다. 그 당시에 나에게 교회 공동체 안 대학부라는 공간은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었다. 집을 떠나와 가족 외에 처음으로 정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또래 청년들끼리 함께하는 모임과 활동들에도 마음이 끌렸다. 신앙의 수준은 아직 멀때였다. 그 중에서도 출판부 활동에 열심이었고 일주일에 2-3번은 교회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 나쁜 짓을 하고 다닌 건 전혀 아니었으나 학생의 신분으로는 방종에 가까웠다. 오죽했으면 가까운 친구 2명이 약속이나 한 듯 5-6장에 이르는 긴긴 편지를 써서 주었다. 좋은 말로 빙빙 돌려 썼지만 정신 좀 차리라는 요지였다. 너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신앙은 원치 않으실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참 많이 부끄러웠다. 그렇게 긴 편지를 써서 준 친구와는 지금까지도 오랜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 남편 따라 인도와 캐나다로 오랫동안 외국살이를 한 또 한 친구와는 소식이 끊겼다. 친구도 그 2통의 편지도 찾아봐야겠다. 결정적인 타격은 1학년 말에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1학년 때 어문 계열로 들어갔다. 2학년 때 과가 나뉘고 원하는 과에 들어가려면 1학년 때 성적 관리를 해놔야 한다는 걸 가까이 닥치고 나서야 알았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무지하고 철딱선이 없을 수가 있었을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국문과 외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국문과를 가려고 어문 계열을 들어간 거였다. 여대여서였는지 영문과가 1순위였고 국문과가 2순위였다. 그때만 해도 과마다 정원이 50명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일문과 불문과를 비롯하여 6개 과가 있어서 300명이 어문 계열로 뽑혔었다. 국문과에 들어가려면 100이라는 순위에 들었어야 하는데 나는 택도 없게 1년이란 시간을 보낸 후였다.
그때의 절망감과 수치스러움을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내가 쓴 흑역사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어이없이 무지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 수가 있었는지. 2학년부터는 더 어이없고 철딱선이 없는 흑역사가 이어진다. 내 인생에서 그럴 수만 있다면 박박 지원해버리고 싶은 때가 바로 대학 시절이다. 그 흑역사의 활용점정까지 남겼으니 그건 바로 학사 경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서 떨어져 나가 발아되다만 미성숙체인 듯 이질스럽게 서 있는 내 분신, 그 시절의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내 삶 전체를 통틀어 일어날 모든 실패가 그 시절에 거의 다 일어난 것 같다. 남편에게도 새 아이들에게도 대학 4년 동안 부모가 되어 공부시켜준 오빠한테도 말 못한 흑역사의 정점을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다. 무덤까지 고이 혼자만 아는 비밀로 가져가고 싶었던 이 수치를 이리 파헤치게 되다니. 그러니 인생이란 그저 잘 살고 볼 일이다. 이어지는 그 다음 꼭지를 계속 대학 시절 얘기라서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영문과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당연히 가리라고 생각했던 국문과에서 밀리고 나자 가고 싶은 과가 없어졌다. 그나마 제2외국어로 아주 기초라도 익혔던 건 일어였고 불어나 중국어, 독일어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전공은 일문학과가 되었다.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까지 황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일단 삼수 생각을 아주 잠깐만 해봤다. 씨알도 안 먹힐 생각인 걸 너무 잘 알아서다. 상아탑의 낭만이 대학 진학의 이유였던 주제에 재수도 감지덕지지 삼수는 생각만으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들은 말은 있어서 편입 생각을 잠깐 해본 것도 같다. 그만큼 국문과 아닌 다른 과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일이었다. 국문과는 그저 내게 그냥 본능 같은 선택이었다. 국문과로 진학해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늘 내게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었던 책과 글쓰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과가 국문과였으므로 그 선택은 나한테는 일고의 여지도 없는 거였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꿈꿔왔던 작가라는 꿈과도 어찌어찌 연결될 수 있겠지 정도의 무의식의 작용은 있었을 것이다. 혹은 꿈 목록 2호였던 선생님이 된다면 그 과목은 당연히 국어 과목일 거라는 막연한 생각도 작용했을지 모른다. 다시 이렇게 돌아보니 모든 게 다 막연했고 구체적이고 뚜렷한 이유나 목표라는 건 도대체가 없었다. 시대가 그래도 되는 시대이긴 했다고 말하면 누구한테 얻어맞을지는 모르겠다. 지금 시대야 여자들도 졸업 후 취업이 너무나 당연하고 절실한 과제가 됐지만 내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여자들이 그렇게 취업에 목매던 시대가 아니었다. 취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때였다. 물론 그때 당시 대학 졸업을 앞뒀던 모든 여자들의 의식을 획일화하는 건 아니다. 지금보다는 그런 의식이 느슨하던 때였고 남자들도 사랑하는 여자를 평생 배필로 맞으며 직장 때려쳐 뿌고 집에서 살림이나 주신하게 해라. 내가 벌어 먹일 끼고 라고 호기롭게 말해버릴 수도 있었던 때였다. 속된 얘기로 좋은 대학 나와서 시집 잘 가면 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듣기도 하던 때였으니 격세지감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말이지 싶다. 이 얘기에 바로 반박할 내 친구들 얼굴도 떠오른다. 그 친구들은 지금 평생 직장인 교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나같지 않게 보낸 시간들이 마련해준 자리와 자신만의 일을 잡아서 누리고 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다보지도 못했고 당장 눈앞에 닥친 공경에서도 빠져나오거나 극복해갈 시도는커녕 더 깊이 빠져들어 허우적대기만 했다. 일문과에 공부하러 가는 일이 나한테는 날마다의 곤욕이었다. 날마다 새록새록 나한테는 그곳이 남의 집이었다. 꽂아놓은 보릿자루, 딱 그 처지였다.
국문과를 못 가리라고 단 1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내 의식에 일문과는 낯설고 낯선 딴 세상이었다. 내 마음은 조금도 열리지를 않고 그 황당한 상황을 밀쳐내기에 급급했다. 그러면서 점차 수업을 빼먹기 시작했다. 원래부터도 잘 빼먹던 수업을 더 빠지기 시작했다.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호기심에 선택해봤던 교양 불어 과목은 수업을 거의 안 들어가서 F학점을 받았다. 기억도 안 나는 무슨 과목인가도 그렇게 맨날 빠지고 공부다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유명한 쌍권총을 차게 되고 결국은 학사 경고를 받게 이른 것이다. 솔직한 고백을 하자면 나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학점 관리도 안 하면 학사 경고라는 걸 받는지조차도 몰랐던 것 같다. 대학이라는 문화를 한 번도 접해본 적 없었고 내 주위에서 대학을 다니는 사람을 본 적도 없었다. 내 바로 위 오빠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 그때 당시 군 복무 중이었고 그 위 언니 오빠들은 졸업한 지 오래됐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있어서의 대학은 미지의 세계였고 실제로도 구경 한번 가본 적 없던 신천지였다. 한마디로 어리버리 맹하기가 짝이 없었던 시골뜨기였다. 우리 고향 쪽에서 내가 서울로 대학을 오던 그때 이전까지 여자가 서울로 대학을 간 예가 없었다고 들은 것 같다. 남자 포함인지는 잘 모르겠다. 뽕 조금 보태면 출세했다고 장난삼아 말할 수도 있는 경우였을지도 모른다. 정말 좁다랗고 정겨운 우물 아니었다. 그 좁은 우물난 개구리였을 적에 나름대로 지녀온 자긍심은 꽤 여러 해 지속된 제 나름의 뿌리를 가졌던 터라 대학 시절 내내 나는 정체성의 혼란이란 걸 혼자서 심하게 겪었다. 나름대로 늘 선망의 대상 쪽 가까이에 있었는데 아무도 날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었고 대학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며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이 나는 내 멋대로 지독한 마이웨이로 빠져들었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 그 마음들을 위로받을 수 있었다. 신앙 자체로도 위로받았고 익숙해지고 정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부터도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그게 좋고 편하니 나는 시간 나는 대로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정말 공부는 안 하며 대학 시절을 보냈다. 주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고 수업에 들어가도 수업 준비를 해간 적이 없으니 지목을 당하거나 질문을 당할까봐 편치 않은 마음으로 수업 시간을 보냈다. 전공으로는 졸업 후의 계획이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다. 전공 공부는 제쳐두고 2학년 봄 축제 때는 학교 가요제에 출전했다. 예선에서 그 당시 한참 유행하고 있었던 유심초의 사랑이여를 불러서 본선에 진출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로 뽑혀서 오락시간 같을 때는 앞에 불려나가 노래를 자주 불렀었다. 소풍을 가서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건 맡아놓고 자주 했다. 중학교 때인가 언제는 팔에 깁스를 한 채 앞으로 불려나가 1회 대학가요제 대상곡이었던 샌드 페블즈의 나 어떻게를 불러서 우리 학교에 유행시켰던 기억이 난다. 내 기억에는 그렇다. 본선 출전 규정은 창작곡 한 곡에 팝송 한 곡을 부르는 거였다. 나는 고향에서 살 때 때때로 만들어둔 노래가 몇 곡 있었다. 피아노니 기타니 하는 악기 같은 건 학교에서 보는 풍금이나 피아노가 다일 때라 내가 노래를 만드는 방법은 순자연 그대로였다. 그냥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오는 노랫말과 곡조를 한 소절씩 여러 번 불러 한 소절이 익혀지면 그 다음 소절을 이어붙이는 식으로 계속 이어가는 방법이다. 혹시 잊어버릴까봐 무한 반복을 해야 했다. 녹음기 같은 것도 없었으니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 중 한 곡을 운사라는 서클의 음대 선배가 악보로 옮겨줬다. 빈 강의실에서 내가 한 소절을 부르면 옆에 앉아서 바로 오선지로 옮겨 적었다.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 없었다. 지금은 남편이 내가 녹음해서 보내준 노래를 들으며 기타로 쳐보면서 옮겨준다. 자기가 만든 많은 노래들은 잘도 옮겨서 피아노로 기타로 치고 부르는 막내는 절대 안 옮겨준다. 그 선배가 피아노 반주도 해줘서 내가 만든 창작곡은 잘 불렀다. 문제는 사나흘 만에 급히 배운 팝송이었다. Wednesday's Child라는 곡이었는데 그 노래도 그 운사의 선배가 가르쳐줬었다. 나는 시골에서 자라 팝송은 잘 들어보질 못했다.
물론 라디오로 찾아 듣는 친구들도 있긴 했다. 듣기도 부르기도 익숙지 않은 걸 며칠 동안 급하게 배워 무대에 섰더니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가사가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렇게 한참 멍하니 서 있다가 격려의 박수를 받고 다시 불렀다. 그래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싶긴 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나는 공부 대신 다른 길로 내 앞날을 그려보는 때가 종종 있었다. 그래 봤댔자 그조차도 여전히 막연하기만 했다. 3학년은 어떻게 보냈는지 이렇다 할 기억도 없다. 그저 그런 날들을 흘려보냈을 것이다. 상아탑의 낭만이라도 배불리 챙길 일이지 뭘 했나 모르겠다. 졸업반이 되자 마음이 급해졌다. 봄에는 서울 북공고로 교생 실습을 나갔다. 부모님을 대신하여 대학 공부시켜준 오빠는 내가 졸업하면 선생님이 될 줄 알았을 것이다. 교생 실습까지 나갔으니 더 그리 믿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란 걸 알고 많이 실망하던 오빠 모습이 생각난다. 많이 미안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엉뚱한 꿈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꿈은 누구한테 쉬 말을 꺼내 밝히기는 좀 그런 꿈이었다. 나는 대학가요제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노래를 꽤 잘하는 줄 알았다.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행사 때에 특송을 할 때가 종종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들이 제대로 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내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있기도 해서 그런 꿈을 꿨을 것이다. 어차피 전공 공부는 진즉에 뒤로 밀쳐져 있었다. 한 번도 전공을 가지고 뭐든 해볼 생각은 꿈에라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해봐도 될 준비 자체가 되어 있질 않았으니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지금도 생각난다. 제7회 대학가요제 대상수상곡 그래 떠난 빈들의 서서를 만들고 불렀던 서강대 노래패 에밀레의 리더 켄씨를 만나고 온 후 며칠간을 도서관에서 수업도 안 들어가고 붕 뜬 기분으로 앉아있던 날들이. 나는 그때 이미 상상 속에서는 대학가요제 본선 무대에 올라가 있었다. 내 진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노래하는 삶을 살리라 평생. 무슨 용기와 근거로 그리 마음을 정하고 며칠을 붕 떠 있었나 모르겠다. 대학 4년의 공부로 쓴 흑역사 따위는 다 묻혀버릴 것 같았다. 그 길을 향해 나는 일어설 뿐 아니라 나라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황홀하기까지 했다. 그 길 외에는 졸업 후에 어떤 진로도 그때 당시에는 생각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꽤 진지하게 노래로 사는 삶을 꿈꿨던 얘기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의 준비도 해나갔다. 지금 돌아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준비였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 능력밖에 안 되는 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노래 그 본선 학교가요제에서 불렀던 노래가 나오는데요.